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세계 공학 기술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연방농업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함부르크와 뮌헨의 투자자들은 한국 농업 기술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EU농업위원회에서 독일을 대표하던 저희 연구진들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정밀 기계와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던 독일이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술에 뒤처지고 있다니요. 저는 독일 농업연구원인 한스 밀러 박사입니다. 농기계의 대부분이 유럽의 펜트나 클라스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오는 한국의 트랙터와 희한한 농기구 하나가 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죠. 그날의 한 사건으로 저는 연구원으로서 이 현상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달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농업 박람회에서 시작됐어요. 수십 년간 독일 농기계가 주도하던 이 행사에서 올해는 한국 부스가 관람객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국의 소형 트랙터와 농기구를 구경하고 있었고 특히 홈이라 불리는 이 검은색 수공 예품에 모두가 열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가 끝나고 나온 판매 실적을 보고 독일 정부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농기구 매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었죠. 마르쿠스 베버 교수의 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됐을 때 연방농업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농업 기술이 향후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 예측했어요. 그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독일 농업 기술은 대규모 농장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지속가능 농업이 트렌드가 되면서 한국식 접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현상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제 연구실 조교인 요한나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포도원에서 한국산 호미를 사용해보니 독일 도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었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시험해보니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구 하나가 수백 년간 이어온 독일의 농업 전통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일 농민들이 점점 더 소형 트랙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저는 한국농림수산식품부에 의뢰를 보냈었고 초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장관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밀러 박사님, 당신은 우리 부처 최고의 농업공학 전문가입니다.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기술을 분석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동료 연구원 크리스티나는 저에게 작은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농업기술 트렌드 데이터예요. 한국산 호미가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심지어 우리 독일 농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밀러 박사님, 꼭 그 비결을 알아오세요.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희 독일인들은 전통적으로 기술적 우월성을 자랑했어요.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 이제는 농기계까지.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저희가 간과한 것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행기, 좌석에 등을 기대며 제 옆자리 승객이 읽고 있는 잡지를 흘깃 보니 표지에 한국의 스마트팜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한국보다 더 대단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저 현대적인 아시아 국가였어요. 하지만 출구로 나오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독 농업 재건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김준호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스, 30년 만이군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호는 그 당시 동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던 교환학생이었어요. 우리는 통일 직후 무너진 동독 농가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었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농업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지금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의 방문을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농업의 미래를 한국에서 이루어냈어요.
준호는 차로 서울로 향하며 지난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동독에서 배운 교훈을 한국에 적용했다고 했어요. 획일화된 대규모 농업의 위험성과 개인 농가의 혁신을 장려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가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여준 자료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트랙터가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군요. 특히 소형 트랙터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꿈꾸던 그 농업의 모습이에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곳에는 30년 전 동독의 농장에서 찍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젊은 저와 준호가 무너진 집단 농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밑에는 우리가 함께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한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까마득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농업에 대한 혁신은 늘 우리의 꿈이었죠. 다음 날 KTX를 타고 전주로 이동했어요. 고속철도의 속도와 안정성에 감탄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적 인프라는 농업기술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 독일의 IC 열차도 빠르지만 이 KTX의 정시성과 편안함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전주역에 내리자 또 다른 놀라운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 앞에서 한 노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밀러 박사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45년 전 민헨 대학에서 만났던 이철수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철수. 그는 제가 박사과정 시절 만났던 한국인 교환 학생이었어요. 당시 그는 독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했었죠. 우리는 함께 바이에른 농장들을 방문하며 열정적인 토론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전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어떻게? 당신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 전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명예 고문이에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들이죠. 철수는 저를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안내했습니다. 수직 농장에서는 LED 조명 아래 상추, 딸기,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어요. 독일의 첨단 온실도 봤지만 이곳의 공간 활용과 효율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희는 작은 국토에서 최대 생산량을 내야 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김민우 연구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들었습니다. 독일의 넓은 평야지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환경이죠. 그런데 이런 제약이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더군요. 연구소 투어가 끝난 후 철수는 저를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45년 전 민헨의 옥토버페스트에서 찍은 우리의 사진이었죠. 젊은 날의 우리는 맥주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스,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45년 전 당신은 내게 말했죠. 철수, 농업은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잊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이 한국인 친구가 45년간 간직하고 실천해온 것이었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방문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호미의 역사와 진화, 그리고 한국 목장갑의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밀러 박사님, 우리 호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농부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목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장갑은 한국 농부들이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작품이죠. 이영석 박사가 다양한 호미 컬렉션과 목장갑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목장갑은 단순해 보였지만 내부 구조가 놀라웠어요. 일반 면장갑 위에 특수 고무 코팅을 입힌 이 장갑은 손에 완벽하게 밀착되면서도 통기성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손가락 끝과 손바닥 부분에 특수 그립 처리가 되어 있어 미끄러움 없이 농기구를 다룰 수 있었죠. 이 목장갑은 우리 농부들이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면장갑에 고무를 덧입혔지만 지금은 나노 코팅 기술까지 적용해 내구성과 착용감을 극대화했어요.
특히 장시간 착용해도 손이 땀에 젖지 않는 통기성이 독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영석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호미와 목장갑 모두 해외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목장갑은 독일 바이에른 지역 포도 농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포도 재배자들은 손가락의 섬세한 감각이 중요하면서도 보호가 필요한데 우리 목장갑이 그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준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나무 가지치기 작업에서 그 성능이 빛을 발한다고 해요. 호미와 목장갑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현대기술을 접목해 전통 도구를 개량했고 지속가능한 농업 트렌드와 맞물려 점차 주목받게 된 것이었어요. 독일의 가드닝 툴은 대부분 기계적 힘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호미는 사용자의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정확한 작업이 가능해요. 목장갑도 마찬가지로 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호 기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실제로 시연을 통해 호미 사용법을 배워보니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허리에 부담도 적고 작은 잡초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었어요. 목장갑을 끼고 장미가지를 다뤄보니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섬세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호미와 목장갑이 독일 텃밭 문화에 가져올 변화를 상상했습니다. 베를린의 도시농업운동, 프랑크푸르트의 커뮤니티 가든, 슈투트가르트의 유기농 텃밭. 모두 한국의 농업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전북 완주의 농기계 혁신센터에서는 한국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농민들에게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독일의 농업협동조합 시스템과 유사했지만 정부 지원 방식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보였어요. 우리 트랙터가 해외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지 농장 환경에 맞춘 맞춤형 설계입니다. 자동 변속기, AI 기반 작업 보조 시스템, 연료 효율성 등 실용적인 기술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죠. 정승호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와 저가 제품 사이에서 최적의 포지션을 찾은 것이죠. 우리 농기계는 첨단 기술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농부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가 많은 지역 농부들이 요청한 좁은 공간, 작업을 위한 소형화된 설계와 경사지 안정성 향상을 구현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문득 독일의 정밀공학에 대한 자부심이 어쩌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어져 고객의 실제 필요를 간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산간 농업 현장 방문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험한 산비탈을 계단식 농지로 개발하고 드론과 로봇을 이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더군요. 이는 저희 독일 남부 알프스 지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았어요. 밀러 박사님, 우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개발한 겁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죠. 최동현 교수의 이 말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최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와 현대 과학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농사직설이라는 고문서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윤작 시스템은 화학 비료 없이도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했고 이것이 독일의 유기농 트렌드와 맞물려 전통 농법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사가 지속 가능하다는 걸요. 최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의 산업형 농업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동안 한국은 전통과 첨단의 조화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마르쿠스 베버 교수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소규모, 지속가능 농업 트렌드가 바로 이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강원도의 논에서는 자율주행 이양기가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는 수확량을 극대화하고 연료 소비는 최소화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농부가 전통 호미로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특수 제작된 목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이 대비되는 광경은 한국 농업의 본질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그날 밤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서울 호텔방에서 밤새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아침에 김준호 원장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즉시 호텔로 달려왔고 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바로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진단에 당황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수술이라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보험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스.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수술 전 준호는 제게 자신의 혈액형이 저와 같은 O형이니 필요하면 수혈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끼니 눈물이 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그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홈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도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 호미에는 한국 농부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준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죠. 당신과 우리 사이에 생긴 정은 어쩌면 우리 농업 기술보다 더 소중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한국인의 정서인가? 저는 점점 농업 기술의 혁신보다 한국인의 따뜻함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크게 걱정했지만 한국의 의료시설이 워낙 좋아 이곳에서 잘 치료받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퇴원 날 준호는 제가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를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향에서 그걸 느껴보세요. 안동의 전통 한옥마을에서 보낸 일주일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아침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태극권 비슷한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마을 공동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따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앗이라는 한국의 전통이었어요. 이웃들이 서로의 농사일을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같은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노동 교환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였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의 핵심입니다. 한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더 중요하죠. 준호의 어머니는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셨어요. 그녀는 저에게 호미 사용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한국 전통차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30년 전 독일에서 만난 친구라고.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훌륭한 학자가 되었어요. 준호 어머니의 손은 수십 년간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농업의 진정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와 자연과의 조화였어요.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명예마을 주민증을 수여했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어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한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국제 협력자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당신이 아프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깨달았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우리는 하나의 큰 농부 가족이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스, 당신이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첨단 농업 기술도 놀라웠고 전통 도구의 지혜도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픈 저를 가족처럼 돌봐준 여러분의 마음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독일로 갈게요. 그때는 당신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길 바랍니다. 당연하지요, 준호.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한국에서의 2주간 연구와 예상치 못한 일주일의 회복 기간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금, 제 보고서는 독일 농업부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연과 역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제약을 기회로 바꾸는 창의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철학. 이제 독일은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부터 한동 농업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고, 저는 그 책임자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공학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때로는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한국 방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농업접근법은 저희 독일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새로운 영감이 될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호미 하나와 목장갑 한 벌로 저희 연구소의 실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호미와 목장갑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작은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서 정의라는 특별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유대는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 농업의,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위대한 경쟁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 한국 농업의 혁신과 우수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기술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호미 하나로 시작된 작은 혁명이 어떻게 세계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